제가 분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저의 열렬한 팬이라고 분장실로 와서 문 두드리신 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도예가 이경욱.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저 선생님은 저를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드레스와 이 옷을 갈아입느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얼굴을 뵙지 못하고 저도 바빠요. 사회자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메타버스를 탈 때가 됐구나. 저는 메타버스 번호가 몇 번인가 대구시청 교통과에 물어봤는 사람인데, 그죠? 예, 맞죠? 예. 자,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잖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멋진 강연을 해주실 이인화 교수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융합 콘텐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소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로 데뷔를 하셨죠. 정보통신부 장관 공로표창 2002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이상문학상, 제1회 한중우호교류기금회 한중청년학술상, 제3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학부문, 제1회 작가세계문학상을 수상하신 너무나 멋진 분이시죠.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너무나 시간을 잘 맞춘 적절한 강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에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과분한 소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대덕식당 그 밑에 대명구동에서 살아서 대구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대학을 갔던 그런 완전 고향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벗고 하겠습니다. 고향에 정말 좋은 고3 후배님들이 뭔가 좀 진로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고향에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돌려드린 게 별로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조언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좀 강연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라는 말은 여러 학생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내내 가장 핫한 키워드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3차원 시뮬레이션 공간을 돌아다니는 그런 인터넷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고3이셔도 다 아실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자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일해야 할 가장 좋은 일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전통적인 일자리는요,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자리는. 제가 지난달에 전남 장흥에 토마토 농장에 내려가 봤더니, 그 농장의 주인 되시는 분은 잠실 주공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잠실 주공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농장에 농사를 짓고 계세요. 스마트팜 전체가 이제 한 40억을, 예산이 40억 들었다고 하는데 유리로 다 덮여 있고, 물도 기계로 주고, 농약도 기계가 치고, 그거 이제 수확하는 것은, 수확하는 회사가 이 사람들 한 7명 태우고 와서 쫙 수확해서 또 가고, 이렇게 되어 버려서, 제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구나, 이게. 그럼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팜 전체가 정말 회사에서 와서 관리할 때 빼고는 완전히 무인으로 잠실에서 그걸 보면서 서울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생겨나는 일자리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서울 밑에 있는 판교에 가보면 그 판교에 많은 IT 기업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고, 그 IT 기업에는 한 7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34세에 한 연봉 1억이 되어가는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고향 대구도 그렇게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 여기 청년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고향이 계속 번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IT 쪽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 메타버스로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의가 아니고, 지금 누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서 뭘 할 것인가? 우리와 혹은 여기 시니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어디서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서 지금 메타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가지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CPND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CPN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C는 콘텐츠고요, P는 플랫폼이고, N은 네트워크고, D는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BTS가 소속된 기획사를 하이브라고 알고 있잖아요. BTS가 소속된 기획사 하이브 같은 데는 콘텐츠 회사인 거예요. 그 방송이나 공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죠. 그러면 그 BTS가 새로 발표한 신곡이 뭐야라고 검색을 하는 네이버, 이 네이버는 플랫폼 회사인 거죠. 플랫폼 회사이고, 그 BTS의 공연을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이건 디바이스 회사인 거죠. 디바이스 회사고, 이 플랫폼으로부터 그 디바이스로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KT, SK텔레콤, LGU+, 이런 데는 네트워크 회사인 거죠. 이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생태계라고 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반드시 이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생태계를 이루는 그 거대한 공룡들이죠. 이 공룡들은 사실은 굉장히 선진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요소도 있고, 아주 젊은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는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옛날에 재벌 기업보다 더 갑질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완전 IT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오버로드, 대군주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독점적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이름도 메타라고 바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옛날부터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아마존닷컴, 구글, 애플, 텐센트, 네이버, 엔비디아, 디즈니,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VR, AR 기업들 인수합병하고, 뭐 HMD,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HMD 디바이스를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개의 기업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아시지는 않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게임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온라인 게임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름은 들어보셨을, 주변에 이제 이 온라인 게임에 미쳐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름은 들어봤을 그런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월드 플랫폼이 온라인 게임과 제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 이제 실생활 서비스와 연계되어서 발전한 것이 이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 기업이 온라인 게임 기업이죠. 그래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데이비스 스캇이 이제 공연을 했던 에픽 게임즈, 포트나이트를 만든 기업이 이제 에픽 게임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누적 사용자 48억 명, 매월 월 접속자 1억 6천만 명, 하루 접속자 4,200만 명의 로블록스, 제일 큰 메타버스 기업이죠. 그리고 이런 게임을 만드는 엔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엔진이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인데, 이 유니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유니티입니다. 이 회사가는 게임 엔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게임도 만드는데, 포켓몬고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유니티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예, 뭐 리니지 시리즈로 유명한 NC소프트, 그리고 미르 시리즈로 유명한 위메이드, 이런 데가 이제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테크 기업들, 이런 데가 이제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NFT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자산을 할 때 그 자산들이 돌아다니고 구현되기 가장 편리한 곳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고, 이것은 또 게임하고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업들이 가져올 변화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지금 우리는 기업 차원에서 공장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로컬 마켓의 수입보다 글로벌 마켓의 수입이 많은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기업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개인에게까지 내려오는 게 메타버스 시대거든요. 개인도 한국 시장에서 한국 그 회사에서 받는 돈은 없거나 아주 적고 내가 가상 공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타버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DAO 지향의 소기업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제 아주 소상공인들이 이제 뭔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작은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수억 명의 이런 비즈니스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메타버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메타버스이거든요. 누군가 하나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개방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속에서 모두가 그 동등한 경쟁자로 경쟁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내놓는 이런 것이 이제 메타버스가 애초에 꿈꿨던 이상이고 닐 스티븐슨이 그의 그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설계했던 구상했던 메타버스의 모습입니다. 이런 네 가지 그 안에서 사실은 미래의 일자리가 있고 우리 그 지금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이제 나아갈 이제 그 새로운 직업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메타버스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제페토나 사실 그 고등학교 학생 아니라 중학교 학생 정도에 가서 제페토나 로블록스 해봤냐고 물으면 다들 픽픽 웃으세요. 아, 그런 것들은 우리 잼민이나 하는 거지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지 뭐 제가 그런 거 하겠어요 뭐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의 카톡이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가잖아요. 이런 SNS 기능과 그리고 그 이 안에서 뭔가 게임 월드를 만들어서 그 자기의 그 창의력을 그 실현해 보는 이런 기능들이 메타버스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엑시 인피니티는요 필리핀이 만든 게임입니다. 필리핀이 만든 게임인데 저는 진짜 살면서 게임을 한 몇 개 정도 해봤을까요? 제가 40이 훨씬 넘어서 게임을 그전에는 게임이란 걸 손도 안 대보다가 2003년에 리니지2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3D 그 게임이 돌아간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신기해서 빠져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해서 한 500개 정도 게임을 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허접한 게임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허접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동글동글한 거 하나가 제일 싼 게 30만 원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30만 원짜리가 거의 없고요. 아무리 싼 것도 한 4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3마리를 사야 게임이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고 저걸 대여해서 엑시 대여업자한테 대여해가지고 3마리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그 게임에서 이제 게임 머니가 떨어지고 그 게임 머니를 로닌 지갑을 거쳐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거쳐서 바이낸스 계정을 거쳐서 업비트 계정으로 해서 한국 그 블록체인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 게임입니다. 필리핀에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요. 이걸로 이제 하루에 한 달에 한 16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으면 그 가구는 한 400만, 500만 되는 가구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살게 될 경제의 모습인 거죠. 엑시 인피니티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포켓몬고의 약간 베낀 것 같은 모방작 같은 이런 게임이 그 NFT와 암호화폐와 결합되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시가총액이 구조 4천억 원이거든요. 구조 4천억 원이 될 만큼 엄청난 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그 메타버스 세계상의 이제 그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그 디센트럴랜드나 어스2 같은 가상 부동산을 파는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부동산을. 그러니까
그 어스2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야, 한국 사람이 너무 뭐 과열되고 낸비 근성이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원래 메타버스의 2대 강국이 한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가 그 미국에서 만든 액티브 월드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2002년에 다다월드거든요. 다다월드가 세계 최초로 나온, 그러니까 건국대 건축학과의 신유진 교수님이 만들어서 삼성증권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던 다다월드가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입니다. 그 2002년에 다다월드가 나온 것을 보고 미국이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대어고, 그 대어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게 세컨드 라이프거든요. 세컨드 라이프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2010년 이전까지는 한국하고 미국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이건 뭐 한국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주로 게임용 메타버스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10년에 쾰른의 그 유럽 게임쇼에 가서 이제 하룻밤 호텔에 묵고 게임쇼를 참관하려고 신문을 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신문 제목이 뭐냐면 이제 우리 독일도 그 온라인 게임 제작 수준이 사우스 코리아에 도달했다. 그동안 사우스 코리아만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내놓고 있었는데 우리 독일이 월드 오브 탱크라고 하는 거에 탱크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온라인 게임에 성공을 해가지고 상용화에 성공해 드디어 독일 온라인 게임은 내는 쪽쪽 실패하고 파산했다가 이게 드디어 상용화에 성공해서 우리도 사우스 코리아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적어도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영역에서는 한국이 롤모델이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서갔던 게임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막 완전히 지금 주저앉았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메타버스 강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랄까요? 어떤 메타버스 유형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뭐가 있는가라고 물으시면 메타버스에는 여기 제페토나 로블록스처럼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저작 도구가 있어요. 이걸 오서링 툴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저작 도구가 있고 그 사용자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월드를 하나 만들면 메타버스 게임 월드를 하나 만들면 그 월드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입으로 그 로벅스를 받게 되고 그 10만 로블록스에 예를 들면 10만 로벅스는 350달러로 이렇게 미국 US 달러로 환전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로벅스를 벌면 36만 원, 37만 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그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에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보여주려면 이제 메타버스의 10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장표에 보시는 분은 제가 로블록스에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옐롯이라는 분입니다. 옐롯 선생님은 지금 거제도 제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시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교수생활 23년을 해봤는데 저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완전 문송이한테도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가를 로블록스 스튜디오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걸 활용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로블록스 하는 거를 배우게 됐냐를 보면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을.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시고 동생하고 같이 놀아라 하고 점심값을 주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블롯인데 블롯을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동생을 데리고 놀기 제일 편한 게 로블록스에서 같이 게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로블록스 안에 물론 폴더 하나를 건드렸는데 그거는 게임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만드는 폴더였던 거죠. 그럼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면서 그걸 익혀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이제 그게 터득한 거를 유튜브에서 어떻게 게임을 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게 된 거죠. 자, 이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 제가 제가 이대에서 제 밑에서 석사 박사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분이 한 11분쯤 있는데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 제자이신 한경대 교수 서성은 교수님이
같이 옐롯의 제자더라고요. 저만 옐롯을 열심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도 또 옐롯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 3대를 가르치는 대사부님이죠. 예, 대사부님인데 지금 현실의 나이는 2008년생이라는 거죠. 13살이고, 이분이 이제 게임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확산되고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게 될 그 사용자의 액티비티입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이렇게 가요. 정부도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메타버스 안에 만드세요. 만들면 그걸 저희 지자체에서 그 인증해 주면 그 알아서 요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공공 서비스 용역을 대행해 주시는, 이게 이제 메타버스 정부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시대가 사실은 저만 해도 말하기와, 학교에서 배운 게 말하기와 글쓰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말하기와 글쓰기와 코딩하기를 배우는 건데요. 이 말보다는 글이 훨씬 더 수행성이 높고 글보다는 코딩이 훨씬 더 수행성이 높다고 합니다. 코딩은 이제 뭔가 아주 간결한 말을 쳐넣기만 하면 그게 즉각적으로 일이 뭔가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이걸 수행성이,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수행성이 더 높은 것이고, 이런 높은 수행성이 10대한테 가장 적합해요. 10대는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세계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 주체성이 극대화되는 공간이고, 현재 가입자 급등하는 메타버스는 10대의 메타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 올해의 도표인데요.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면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10대의 메타버스이고, 뭐 포트나이트, 아까 말씀드린 포트나이트는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월드를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중개를 할 수도 있고 소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수익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로블록스에 주로 하는 게임은 입양해 주세요, 어답트미라는 월드인데요. 제가 이제 옐로 선생한테 배워서 저도 게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이제 완전 실패했죠. 예, 흥행이 안 되더라고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월드를 만든다고 로벅스를 다 쓰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분수대 옆에 이제 펫 좀 주세요 유유 이렇게 쓰면서 이제 국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수대 옆에 앉아 있는 같이 국어라는 거지들이 다 나 같은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인생의 쓴맛을 맛본. 그래서 국어를 하는데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국어를 하고 있다 보면 게임 월드를 만들어서 돈을 번 13살 난 형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는 13살 난 형아들이 형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제 굳이 뭐 로블록스 안에서 56살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국어를 하고 있으면 그 13살 난 형아들이 저한테 적선을 하고 갑니다. 어떨 때는 뭐 나뭇가지하고 우유를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네온 앵무새 같은 거 굉장히 3만 원 넘는 아이템도 막 주는데, 그럴 때는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죠. 제가 10대 때는 저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었는데 지금의 10대는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살들이 메타버스에서 발휘하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연령대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7살에서 12살 사이를 트윈 세대라고 하고 그 밑을 키즈라고 그러고 13살 위에를 티네이저 세대라고 하거든요. 13살이 트윈 세대와 키즈 세대를 잇는 교량이에요. 이 사람들이 브릿지이기 때문에 13살의 발언권이 가장 셉니다. 13살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게 없고 그 네트워크는 정말 13살 형들한테 한번 잘못 보면 완전히 왕따대가, 제가 한번 그 게임 월드에 초대하는데 저는 점핑맵에 점핑만 하다 잘못 떨어지면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그 월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이 정보력을 갖고 계시는 형들이에요. 저걸 보면서 야,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완전 아이들이 주도하는 세대.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제일 첫 번째 그 연설이 그거 아닙니까? 낙타의 시대가 있고 사자의 시대가 있고 아이의 시대가 있다. 우리가 죽거라고 일만 하던 시대, 산업사회에서 죽어라고 일만 하는 시대, 그래 너무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어버이의 시대가 낙타의 시대라면 그 어버이가 잘못됐다, 권위와 의무에
굴종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도에 반항해야 된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저희 세대는 사자의 시대고 이제는 더 밑에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사자의 시대가 끝나고 지능정보화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기획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타버스가 필요한가? 우리 지금도 네이버 되게 편리하고 카카오톡 되게 편리하고 페이스북에 아무 불만이 없고 각종 앱들 다 2차원으로 잘 쓰고 있는데 왜 메타버스를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왜 메타버스를 해야 하냐 하면요. 잘 보시면 우리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알버트 메르디안이 말한 그 7대 38대 55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남구에 계시는 우리 고3 후배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만났다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발생할 의사소통의 55%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살아와서 여기서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55%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치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안에서 발생할 정보의 55%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서 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몸짓을 하고 있고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는가가 38%를 전달하고 있어요. 나머지 말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7%에 불과하다는 게 알버트 메르디안의 실험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 있고 카카오톡에 있고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는 그 7%의 정보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디지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 38%와 55%까지 다 디지털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메타버스 시대이고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약간 아재 개그 같은 조크가 있었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너무 무뚝뚝해서 하루에 부인한테 딱 3마디만 한다. 아는, 밥도, 자자. 이러고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저러니까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그만큼 능숙하다는 말 아닐까요? 너무 이제 경상도 남자들 편에서 그러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실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얼마든지 전달이 되고 얼마든지 공감이 되는데 말로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알버트 메르디안의 법칙은 말이란 건 결국 7% 정도밖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이제 확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올해 202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100% 채용 면접을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개발한 AI 역량검사라고 하는 그것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이걸 팔기 시작했는데 올해 9월까지 1200개 회사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름 많은 기업들은 이미 다 AI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100% AI가 인공지능이 면접을 여러분의 채용을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마지막에 사람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공지능 면접을 해보면요. 인공지능이 평가 의견서라는 걸 쭉 출력해서 사람 면접자한테 주거든요. 그게 너무나 적나라해요. 한 A4 용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이 사람은 정말 공격적 성향이 있어서 팀워크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 이런 걸 보고 누가 뽑아주겠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뽑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이 거의 채용의 한 90%를 결정하는 시대로 이미 와버렸는데 이거를 만든 게 폴 에크만이거든요. 여러분 AI 역량검사라는 노트북을 하시고 AI 역량검사라는 걸 켜시면 노트북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카메라로 여러분 얼굴에 68개의 점을 찍어요. 보이지 않는 점을 찍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이 트래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을 하고 참말로 얘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망설이고 있는지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판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폴 에크만이 그 개발한 그 인간의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간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 얼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60가지로 그 나누고 그 60가지의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수잔 데이빗이 만든 그 감정 분류법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 면접할 당사자에 대한 의 감정과 태도와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인적성에 대해서 거의 정말 굉장히 정확한 수준의 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게 지금 시대인 거죠. 이미 우리 애들은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지금 올해 채용 면접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보시면 AI한테 면접을 받고 이걸 이제 그 수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가게 되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이냐 하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여러분이 어문계열로 대학에 진학하시게 되면 이분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과든지 뭐 영문학, 국문학, 동문학 뭐 포함해서 어문계열로 가면 이분이 이제 세계 제일 유명한 언어학자,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죠. 노암 촘스키라는 분인데 노암 촘스키의 그 출세작, 대표작이 신테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통사구조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1955년에 나온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뭐냐 하면요. 색깔 없는 푸른 생각들이 맹렬하게 잔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고 부사가 동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부가 있고 수어부가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인데 의미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전체 문장에 멱집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멱집합이 파워셋이라는 것의 번역어인데 문장들이 성립할 수 있는 전체 집합이 있는 거죠. 그 전체 집합 가운데 태깅과 그 라벨링을 통해서 문법적으로도 옳고 의미론적으로 옳은 문장을 계속 연산을 해서 골라내면 되잖아요. 이게 그 문장의 개수가 10조라도 상관없고 20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는 초당 1조 개 이상의 연산을 하니까 지금의 컴퓨팅 능력으로 다 돌려보는 거죠. 다 돌려보면 이 안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의미론적으로 옳은 문장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구글이 우리가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옳고 의미론적으로도 옳은 문장을 이제 인공지능이 걸러내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as is 지금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to be는 어떻게 되냐면 저 문장 중에 사용자의 이제 아이 트래킹도 하고 얼굴 부호화 시스템 얼굴 움직임도 체크하잖아요. 사용자의 그 감정적 반응, 정서적, 지적 반응이 가장 열렬하게 나오는 문장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감정 지능이 높고 사회적 지능도 높은 문장을 우리가 문학적인 문장, 저 소설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나 저 소설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런 문장까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걸 향해서 진화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인공지능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곳, 이런 문장들을 위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분석되는 곳이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화여대에 있을 때 만들었던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걸 도와주고 소설 쓰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작가 한 7만 명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그 서비스를 했었어요. 제가 그 최순실 사건으로 이대를 관두게 돼서 이게 서비스가 닫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의 인공지능의 주된 방법이었던 사례 기반 추론으로 만든 거예요. 사례 기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라고 하는데요.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은 뭐냐면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1458편을
영화 한 편은 3막으로 되어 있고 3막은 8개의 시퀀스로 되어 있고 8개 시퀀스는 16개 챕터로 되어 있고 16개 챕터는 110개의 장면, 씬으로 되어 있고 110개의 씬은 150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화 시나리오는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왜 나왔는가를 뒤에 태깅을 다 다는 거죠. 달아가지고 그것을 사례 기반 추론 공식, 이게 사례 기반 추론 공식이거든요. 예, 요 사례 기반 시그마 함수 요걸로 해서 당신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영화하고 가장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수능에 익숙한 한국 작가들이 좋아하도록 객관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뭐 드라마를 쓰고 싶으십니까? 서브극을 쓰고 싶으십니까? 재난 영화를 쓰고 싶으십니까? 물어가지고 그 중에 또 장르를 고르고 인물을 고르고 뭔가 이게 인물의 성향을 고르고 이렇게 29가지 질문에 답하면 당신이 쓰고자 하는 영화는 옛날에 나왔던 다이하드 3하고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합니다. 뭐하고 몇 퍼센트 이렇게 30개를 추천해주고 그 30개 중에 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그걸 이제 템플릿으로 해서 그걸 고쳐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작가들이 좋아하시고 문화부에서도 이제 성공적인 R&D 사례로 되어서 그 다음 또 연구비를 받아서 만든 게 이겁니다. 스토리 타블로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때부터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알파고의 충격이 우리를 모두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조건부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인공지능 연구들이 바뀌어 가지고 조건부 확률 추론으로 이제 캐릭터 추천을 하게 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요. 셰익스피어 극에 나오는 36개의 캐릭터들입니다. 36개의 캐릭터들을 셰익스피안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에 등장할 만한 매력을 가진 인간 유형은 이 36개다. 일반적인 독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가들은요,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냐면, 저는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 키웠죠. 다 키워서 독립해서 나갔고요. 집사람과 딸 둘이 다 이과예요. 이과여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을 집사람이나 딸 둘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감수성이 너무 틀려요. 틀려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프랭크 허버트라는 SF 작가가 쓴 소설이었는데 그걸 영화로 올린 그걸 저걸 꼭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세 모녀는 너무 좀 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4D 입체 영화관에 표를 끊었어요. 4D 입체 영화관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막 의자가 막 흔들리고 공기가 막 쏴지고 막 물이 튀고 막 이러는 영화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모녀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갔더니 한 5분이 지나자마자 졸기 시작하더니 2시간 30분 동안을 막 의자가 흔들리고 막 공기가 쏘고 뭐 굴하지 않고 자더라고요. 굴하지 않고 정말 듄이란 영화가요. 제작비만 마케팅비 빼고 제작비만 1944억 원을 쓴 영화거든요. 지금 눈앞에서 2천억짜리 스펙타클의 영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잠이 오나. 근데 굴하지 않고 잡니다. 굴하지 않고 자는데 그 다음 주에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순재 리어왕이란 연극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했어요. 거기 똑같이 또 갔거든요. 이순재의 리어왕은요, 드니 빌레브의 듄의 제작비의 한 200분의 1을 쓴 아마 콘텐츠일 거예요. 콘텐츠인데 3시간 20분을 합니다. 이 88세의 이순재 배우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배우님들이 많거든요. 이 이순재라는 88세의 대배우께서 리어왕을 월요일만 쉬시고 화수, 목, 금, 토, 일을 하세요. 3시간 20분을 하시는데 빨려 들어가서 이 세 모녀가 눈빛을 바짝거리면서 정신없이 몰입해서 보고 막 나중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셰익스피어의 힘입니다. 물론 이순재 배우께서 너무 대단하시고 조연으로 나오시는 박형우 배우님 이런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미처 이름도 모르던 훌륭한 배우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순재 배우님을 제가 공연 전에 잠깐 만나 뵀더니 늙을수록 대사를 자주 까먹어서 내가 리어왕을 많이 공연을 했는데 이번 공연을 위해서는 대사를 까먹지 않으려고 한 2달 전부터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그걸 듣고 굉장히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 어떤 분이 88세까지 저렇게 열심히 살면요, 그걸 보고 있는 그 후배도 아, 야, 88세에도 인생이 있구나. 내가 뭐 지금 불운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치지 않고 20년 동안 열심히 하면, 혹은 30년 동안 열심히 하면 88세에도 저렇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진짜 그 이순재 배우님 앞에서 그 70대 배우들이 무슨 애기처럼 취급을 받더라고요. 아니, 뭐 젊은 애, 뭐 이거 갖고 그래, 막 이러면 꼼짝도 못하고 뭐 이 88세의 선배에 따라서 연습을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리어 왕에 대해서 진짜 훌륭한, 진짜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물론 배우도 훌륭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훌륭해요. 이야기는 그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는 이미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 사실은 리어 왕도 브리튼 열왕기에 이미 5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걸 계속 고쳐가지고 이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지금의 웹소설처럼 빠르고, 그다음 그 캐릭터가 굉장히 그 강렬합니다. 그 캐릭터에 딱 한번 몰입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 그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이런 캐릭터 36개를 하고, 이 36개가 가령 블루투스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고, 레이나 캐릭터가 캐서린 걸리올리누스 유행이 주인공이 되고, 캐서린이 적대자가 되고, 베니스 상인의 포샤가 조력자가 되는 요런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선택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스토리 에디팅을 통해서 이 스토리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스토리들이 이렇게 이게 첫 장면으로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타블로라는 게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추천해주면 이 그림 중에 이제 가장 적당한 그림들을 퍼센트를 추천해주면 그 그림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돌아가면서 A 장면 뒤에 조건부 확률로 올 확률이 가장 높은 B 장면을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그 인공지능의 그 공식이 된 베이지안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 장면 A와 현재의 증거를 토대로 새로운 장면 C를 추론해 주는 거죠. 가령 백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백설이라는 단어 다음에 올 가장 높은 확률로 한 몇 쪽의 문장을 돌려서 공주라고 하는 걸 추천해 주는 그런 원리죠. 근데 이게 백설하고 공주는 굉장히 간단하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건데, 백 다음에 설이 온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단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한 음절로 가버리면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새로운 조합들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스토리 생성 시스템입니다. 이 원리가 이 사례 기반 추론과 베이스 모델 기반 확률 추론이 지금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하이퍼크로바니 뭐 이거 전부 이 원리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 추론에 가장 최근에 충격을 던졌던 게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인데요. 제너레이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토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백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음절 하나를 조합해서 생성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준 데이터 말고 아주 작아도 한 사진 3장 정도에 불과해도 그 3장을 보고 얼룩말을 알아맞히는 이런 것이라는 의미고, 프리트레인드는 이미 라벨링을 하고 아주 정제한 데이터가 아니라 뭐든지 넣으면 그것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훈련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죠. 이 GPT-3 크리에이티브 픽션이라고 하는 걸 구글에서 쳐보시면 여기 GPT-3가 만든 소설과 소설과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쓴 것과 구별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제 영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거는, 신데렐라 이야기 패러디한 이야기들은 사람이 쓴 것보다 더 훌륭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영상은 이런 거였죠. 이게 샤민 샤리프라고 하는 그 아랍계 미국인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청년이 GPT-3의 입력창에다가 그냥 from brain to fingertip으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쳐넣는 거예요. 막 쳐넣어서 내 주머니에 3달러, 5달러가 나갔네. 지금 주머니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쳐넣으면
인공지능 GPT-3가 이걸 입력을 쭉 보고 있다가 아, 얘가 지금 나한테 기부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기부 앱을 막 코딩해 주는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상입니까? 우리가 엄마나 외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에서 애가 알 수 없는 말로 끙끙거리면요. 그 인지 능력이 낮은 지성체가 끙끙거리는 걸 보고 이 인지 능력이 낮은 지성체의 욕구의 패턴을 인지 능력이 높은 지성체가 알아차리고 그걸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놀이터에서 끙끙거리는 4살 난 아이고 GPT-3는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대에서 디지털 미디어 학부와 융합 콘텐츠 학과를 만들고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했던 이야기가 문송이라고 니들이 문송이라고 좌절할 거 없다. 너희들도 똑같이 34살 되면 연봉 1억씩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일은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입력값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출력값을 정확하게 그래서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해하기만 하면 이과와 똑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늘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력값을 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논리적으로 하지 이제는 아무렇게나 개떡같이 넣어도 쑥떡같이 인공지능이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게 놀라웠는데 지난주에 11월 26일 날 하이퍼클로바가 데뷔 2021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번 네이버에서 데뷔 2021이라고 하는 걸 쳐서 그 키노트 스피치라도 여러분 키노트 스피치 다 해봐야 1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키노트 스피치엔 한 8명인가요? 되게 많은 사람이 와서 각각 네이버 밑에 있는 작은 CIC 컴퍼니들이 이제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하이퍼클로바의 예산이 지금 투입된 예산이 1조 2천억이거든요. 그 1조 2천억이 들어간 연구를 한 5분에서 6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랩 하나에 들어간 연구를. 근데 이 하이퍼클로바의 제가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리시 로산이라는 인도계 스탠포드 대학 박사 학생이 쓴 펀더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진짜 아마 작년 아니면 올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하이퍼스케일 AI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AI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 규모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GPT-3가 몇 조가 들었냐 하면 처음에 1조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랩을 설립해서 1조를 넣고 그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조를 넣고 또 그 뒤에 돈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조가 적어도 2조가 넘는 돈이 투입된 건데 그 돈을 수준의 돈을 넣고 네이버가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25일 날 개발했고 GPT보다 이제 학습 매개 변수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6,500배 최적화되어 있는데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요 영어하고 중국어와 달리 중간 언어가 될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어거든요. 중간 언어란 건 뭐냐면 저 언어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다국어 번역이 가능한 언어가 중간 언어죠. 가장 중간 언어의 확률이 높은 게 이제 한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 설명드릴 한글이라고 하는 그거의 특이점 때문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제 데이터마다 언어 모델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뭘 쓸까? RNN을 쓸까? 니저니를 쓸까? 트랜스포머를 쓸까? 이게 다 달랐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하이퍼 스케일 AI라고 하는 언어 모델 하나에만 집어넣으면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로 변환되는 이게 이제 올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메타버스 중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크버스의 구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크버스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여기 남구문화원에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아크버스 안에서 제 아바타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제 아바타가 똑같이
여러분의 아바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과 메타버스의 삶이 1대1로 정확하게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크버스입니다. 이게 지금의 메타버스로 가능했어요. 조금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반문을 하세요. 아니, 그 메타버스라는 게 2008년에도 있었고 2006년에도 있었고 세컨드 라이프 버블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건데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또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틀려진 게 가격이 틀려졌어요. 가격이. 그때요, 이 남구만한 월드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건물을 짓고 아바타가 돌아다니게 하려면 적어도 40억에서 80억이 들었습니다. 2008년에.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거를 1억 5천이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변화냐 하면요, 포드 T라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자동차는 지금의 돈으로 6억, 7억 하는 대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장난감이었거든요. 아니, 저 대귀족들을 위한 장난감을 위해서 왜 아스팔트를 깔아? 왜 도로를 깔아? 미쳤나? 전 국민의 세금으로 왜 그딴 짓을 해?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산층이 타고 다니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게 변했죠. 예, 모든 인프라가 변했듯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옛날 80억에만 짜리 사업이었으면요, 그 80억에다가 콘텐츠 기획비, 마케팅비, 홍보비 하면 최소 1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임원한테 감히 밑에 그 부장이나 과장들이 뭔가 말을 못해요. 자기 말했다 자기가 책임지면 어떡해요, 그 사업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대신 얘기해달라고 옆구리 찔러서 자기 의견을 대신 얘기하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철저하게 엔지니어 중심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5천밖에, 망해도 1억 5천이잖아요. 기업에서 1억 5천이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전 직군이 달라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게 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그 민관 협력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530개입니다. 530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메타버스 하겠다고 하는 싶은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이런 변화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메타버스와 AI와 한국어 데이터가 있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결국 자연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이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어는 계속 재사용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음절이 있어요. 한국어에는요, 한국어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다, 는, 가, 고, 을, 아, 에, 지, 어, 그, 하, 나리, 은, 는, 서, 한, 의, 도를, 이 20개의 음절이 전체 소리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푸른 강, 무슨 강, 니은 강, 른 강, 그리고 조용한 강, 도도한 강, 유정한 강, 한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눈보라의 강, 불의 강, 물의 강, 이런 것들은 다 의가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반복되는 음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코드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거의 수학적인 수식에 가깝게 만든 게 기계어란 말이에요. 기계어라면, 그러면 자연어의 발달의 극한에 이제 기계어가 있다면, 기계어와 자연어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인공적인 언어가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간 언어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의 어떤 그 일들을 매개할 텐데, 그게 바로 지금 한글인 거죠.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면요, 이 과학 단계의 시기예요. 과학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아직도 희망에 불타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뭔가 발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업적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2020년에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이 설계한 실리콘 기판이 도저히 왜 저렇게 설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설계한 이 반도체 기판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하더라는 게 밝혀지죠. 그죠?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주가가 앞으로 3개월 후에 이렇게 폭등한다고 예측했는데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예측하는지 설명하진 못해요. 사람인 애널리스트들은 왜 저렇게 내려가는지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설명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예측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인공지능의 예측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게 해석하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사람은 그 밑에서 놀면서 문화생활, 진짜 지금이 사람이 일하고 말들이 노는 것처럼 그런 시대로 가버리게 되는, 이러면 진짜로 완전히 양분화된 시기가 되고 인간의 문명이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는 시기인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계어와 자연어의 괴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게 한글 데이터셋입니다. 인류 문명의 한글 데이터셋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데이터셋을 통한 메타버스 안에서 자이언트 비즈, 1000조가 넘는 자이언트 비즈가 생겨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런 상상을 담은 책이에요. 2061년이라는 책인데요. 한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시대인 거죠. 이 스토리는 소설로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소설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내년에 그 네이버하고 K툰에서 웹툰으로, 큐비콘이라는 회사에서 웹툰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두 훌륭한 그 소프라노와 뮤지컬 배우께서 노래로 보여주셨던 팬텀 오브 오페라, 그 오페라 유령을 제작한 페이지 원에서 드라마 판권을 사갔습니다. 그 드라마로 제작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대구 경북은 한글이 창제된 직후부터 494년간 한글을 지키고 갖고 온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만들고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걸 받아서 막 배우고 익혀가지고 한글이 널리 퍼졌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진짜 그 식자층 일부에만 됐고, 그 뒤에부터는 또 탄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명나라가 그 주변 국가가 또 고유문자를 갖는 걸 극력하게 싫어했습니다. 명나라는 청나라하고 달라서 군사적으로 북방민족을 압도했던 나라가 아니고요. 원나라를 밀어내긴 했지만 언제 다시 몽골의 재침을 받을지 몰라서 벌벌 떠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지금의 중국 비슷하게 사상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됐고, 파스파 문자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일종이 몰살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스파 문자와 비슷한 한글을 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건 지배층도 숨기고 싶었고 사람도 그 민중에게도 권하지 않는 그런 사태였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다가 만들었다고 통식글이란 말의 어떤 전설이 왜 나왔냐 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중국 명나라 형님들이 신경 쓰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글이 보급됐겠습니까? 1922년도에 동아일보가 문맹 퇴치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문맹률이 20%, 문해율이 20%가 안 됐거든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었단 말이에요. 1922년도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한글을 모르고 있고 한글이 보급되지도 않았을 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건 한 200부 정도 찍었을 텐데 나머지 다 혹시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유일하게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키고 보존해온 곳이 안동이고, 이 경북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한글 데이터들을 만들고 내방가사를 만들고 그 훈민정음 은혜본을 찍고 뭐 이랬던 지역이 우리 지역인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한글 데이터 메타버스는 이 대구 경북 이 더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구보다 더 큰 메타버스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권에서 다 발견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나머지 198부는 어디 갔겠어요? 다 태워버린 거죠. 다 태워버렸는데
이 안동 답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그래서 공부의 가치를 굉장히, 학문의 가치를 굉장히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종대왕께서 피땀 흘려서 만든 글자 같은데 이거를 태워볼 수 없다고 어느 집에선가 두 부를 감춰가지고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는 거잖아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에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충격적인 글자인 줄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일단 발굴이 됐고 40년에 발굴이 됐고 해방이 되자마자 훈민정음을 찍어서 배포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의 동성로 3가에 있는 창린각이라는 출판사에서 합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걸 찍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했어요. 서울에서도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는데 대구에서 합부 훈민정음을 찍어서 배포를 했고요. 이런 대구, 더 인사이트 오브 대구라고 하는 거, 대구의 통찰이 근현대사의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뭐 토착외군이 뭐 보수니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턱도 없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1907년에 대구 남일동에 칠부인회가 쓴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이라고 하는 거, 그 대한매일신보 3월 22일자에 실렸는데, 우리가 안여자지만 이렇게 지금 국난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국채보상운동에 나설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하시오라는 건데, 그게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조약항 체제라고 하는 서로가 차관을 꾸어주고 그걸로 상대방의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종속해가는 이 체제가 이미 세계 체제로 성립했고, 이 체제에서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빚을 안고 있다가는 우리도 나라가 총 한 방 못 써보고 넘어갈 거라는 걸 제일 먼저 대구에 두 어른이, 그리고 그 많은 그 서상돈을 비롯한 그 깨어있는 어른과 똑똑한 그 여성들이 알고 그걸 그 대구의 인사이트로 한 거고요. 그것도 한글로 쓴 거죠. 1907년에 한글로 쓴 그 훈민정음으로 쓴 것이고요. 그 영주 풍기의 그 희방사의 훈민정음 은혜본 간해하고, 여기서 뭐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화살표로 다 꽂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시대에 특화된 것 같은 문자가 바로 그 한글입니다. 그 영어는요, 영어가 표기할 수 있는 분절음은 3,000개밖에 되지 않아요. 3,000여 개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없습니다. 끼루룩 끼끼끼 하는 새 울음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지 생각해 보세요. 표기가 안 되죠. 영어라고 하는 문자가 3,000개 이상의 분절을 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3,980억 5,660만 종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3,980억 5,660만 종의 분절음이라고 하는 건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가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한번 적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루에 100글자씩 적으면요, 107만 1256년 만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는 똘똘똘 쉑쉑쉑 렉렉렉 하는 이런 소리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의 발성기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다 표기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가 한글이고, 한글은 결국은 기계어와 인간의 자연어를 매개하는 언어가 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인공지능 문명으로의 대전환에 대구 경북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대구 경북은 이 전환에 사실은 그 불씨를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대구 경북이 없었으면 한글의 지금 그 위상과 한글 데이터셋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여기에 뒤처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이도 문자 이게 한글이죠. 세종 이도가 만든 문자의 보존과 보급의 본향이고, 그래서 한글 데이터셋의 저작권, 웹툰, 웹소설 등 한글 콘텐츠의 번역, 한글 활용 신성장 인공지능 산업, 이게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네이버 웹툰의 작가는 몇 명이죠? 네이버 웹툰의 작가는 600만 명입니다. 근데 네이버 웹소설의 작가는 몇 명이죠? 네이버 웹소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웹소설 작가 전체가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40만 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언어 장벽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언어 장벽은 곧
곧 여러분이 대학을 마칠 무렵에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미 지금 밥하고만 해도 사실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은 거의 장벽이 없거든요. 거의 장벽이 없는데 그게 지금 하이퍼클로바의 번역 능력이 적용되지 않은 지금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학을 나와서 3, 4년 후에 웹소설을 쓸 때는 그 웹소설의 언어 장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 이런 시대가 올 거라 상상을 못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한글로 소설을 쓰게 돼서 1억도 안 되는 독자를 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되었나 이런 비관을 한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언어 장벽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고 이런 시대에 사실 다국 언어 번역의 그 중간 언어가 될 한글 콘텐츠의 본향인 대구는 이런 거에서 이제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학생같이 보이는가 봐. 너무 강의를 오래 하셨죠? 사실 6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나는 이 이은하 작가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너무 지쳐서 아무도 없네? 예? 손든 학생 하품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손든 거예요? 남학생, 예? 기지개예요? 아, 기지개도 멋있게 킨다. 자, 전혀 궁금한 게 없습니까? 예, 저 뒤에 학생, 기지개 아닌 학생 일어나서. 옳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본 주제하고는 그렇게 다 관련이 있지 않은데 옛날에 그 이화여대 교수에 지정하셨을 때 그 웹소설 툴을 작성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툴을 앞으로도 더 만드시거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한 강연을 앞으로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네, 진짜 필요한 게 웹소설에 필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웹 스토리 헬퍼 같은 그런 저작 오서링 툴을 창작 지원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은요 한 회에 한 5,000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5,000자 안에 사건이 적어도 2.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더 적어도 안 되고 더 많아도 안 돼요. 한 회에 한 2개의 반 정도의 사건이 들어가야 되고 4,500자부터 서스펜스가 확 고조돼 가지고 5,000자에는 절단신공이라고 하는 정말 아슬아슬할 때 절단해버리는 그런 것들로 한 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적게는 80회 많게는 500회차를 연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작가들이 이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문피아나 뭐 어디 조아라나 뭐 이런 데 회사마다 PD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PD가 작가가 써온 걸 보고 이 형식에 맞지 않은 걸 고쳐주고 오늘의 웹소설 같은 거에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주거든요. 그 PD 기능을 대신해 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어디선가 이제 제가 다시 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저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스토리 헬퍼에는 30억이 들었고 그 스토리 타블로에 12억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연구비가 있으면 웹소설 저작 지원 도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기본적으로 그런 그 규칙들 몇 개가 좀 장르마다 한 80개 장르가 있잖아요. 웹소설에 만들어주면 웹소설 작가가 굉장히 편리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학교 다니죠? 아, 지금 3학년이에요? 아, 실컷 노세요. 네, 푹 쉬세요.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이경옥 작가님은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제 가면 또 오면 힘듭니다. 예. 버스 태워서 보낼까요, 그러면? 예. 자, 이인하 작가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구문화원의 송년 렉처 콘서트. 뭔가 질문하고 답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셨을까요? 야, 오늘 여기에 참 오기 잘했다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들의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영혼이 풍부해집니다.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옷을 갈아입을까요? 옷장에 있는 옷도 바람 좀 쐬야 돼. 아니, 아나운서가 사회를 좀 많이 하고 이래야지 옷장에 옷들도 바람을 쐴 텐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환기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의 환기 정말 중요하죠? 이런 강연이나 공연이 있으면 부지런히 오십시오. 오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남구의 홍보대사 김영숙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